두 분의 귀한 발표를 듣고 청중석에서 질문지를 몇 개 보내주셨어요. 한번 읽어드리면은요.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 우리들은 많이 벌고 싶어 한다. 대학에 입학한 아이가 많이 주는 아르바이트를 선호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도 있다고 라고 했지만 어떻게 조언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번 만큼 욕구, 욕망 충족을 위해 그만큼 쓰고 또 부족해야 한다. 결국은 내면의 허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이제 적어 주셨거든요.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그러니까 내면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이게 자라나는 세대들이 거기에 맞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좀 해줄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박창국 교수님, 그 다음에 이상우 교수님 순으로 한번 이렇게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그 자녀분이 그 아르바이트라도 참 하려고 한다는 게 참 가상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부모님한테 의지 안 하고 자기가 한번 번 돈으로 한번 뭐 자기 소비를 감당하고 싶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어떤 이제 물질에 대한 욕망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허무감이라든가 이제 뭐 그런 걸 느끼려면 또 그런 것도 어느 정도의 좀 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또 정신적인 성숙이라든가 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저는 뭐 좀 그런 때까지 뭐 기다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종류의 어떤 아르바이트든 간에 단순히 뭐 그런 것이 어떤 돈을 버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상당한 어떤 그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손님들 접대하고 또 뭐 사장과 관계하고 직원들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저는 뭐 상당히 어떤 좋은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주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지금 뭐 딱히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박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약간 뭐 추가할 게 있다면 뭐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 자식도 내가 낳은 뭐 남자여서 내가 낳지 않았죠. 어쨌거나 생물학 유전자를 갖고 있는 친구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 이제 자식들의 또 특징들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는 어려서 누가 하라고 하면 안 했거든요. 거꾸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되게 좀 일찍 일어난 편인데요. 지금도 옛날부터.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심지어 내일 시험이라도 9시를 못 넘기고 막 있던 사람인데 이런 제 성격을 모르고 누군가 깨우면 자고 있는데 깨우면 오히려 더 늦게 자고 막 이런 억가심적 그런 성격인데 근데 만약 지금 말씀하신 분도 질문하신 분도 만약에 자녀분이 어떤 성격을 고려해서 권장하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단계적인 접근도 있지만 또 하나 뭐 예를 들면 불교라든가 이렇게 적극 책을 은근히 놔준다든가 해서 때가 되면 그 지금 박 교수님 말씀처럼 아마 스며들게 하면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치열한 생존 경쟁을 헤쳐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걸 견뎌내려면 아까 말한 혼자는 힘든 거니까 저 개인적으로 판단은 계속 그런 건데 같이 하려면 또 혼자 뭐 불경을 읽어도 잘못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려면 결국 같이 읽고 같이 고민하고 이런 것도 필요한 거고 겸사겸사 마음 다스리는 것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좋은 거니까 그러려면 일단 계기가 주어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고 알려주면 아마 또 때가 되면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분 발표,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제 우리가 각자 성장해 나가는 그 때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쪽으로 제 기회는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질문지는 이제 두 장이 거의 그 뭐랄까 이게 비슷해요. 내용이. 둘 다 읽어드리면요. 인류 발전의 흐름에서 소비와 자원 사용을 줄이고 조절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오늘 논의에 대해서 아주 이게 깊이 있는 또 뭐랄까 좀
어떤 재고를 요청하는 그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소욕 지족에 대해 현대인들의 구체적인 실천 지침이 있다면 더 듣고 싶습니다. 예, 두 질문 다 아주 단순하지만은 아주 또 무게 있는 또 질문으로 여겨집니다. 저 이번에는 이상호 교수님부터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뭐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뭐 소비 물질적 욕망을 통제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건 뭐 개인의 가능성을 탐구하기 전에 이미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어서 공감대가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몇몇 그 사람들이나 국가들이 어긋장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뭐 기후변화 협약 같은 경우는 미국이 계속 안 들어오고 막 이런 건데요. 그거는 방법이 지금 계속 국제사회가 압력을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약간 논의가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저는 현재 트럼프가 미국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트럼프를 찍어준 사람을 배신하는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다 알다시피 러스벨 사람들은 가난한데 소득이 안 오는 상태에서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버리면 삶이 힘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들을 다독거려 줄 수 있는 방법은 니네 직접 투자하거든요. 관세 부담 힘들면. 그래서 지금 한국이 기업들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잡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저 행동을. 그럼 결국은 트럼프는 아마 투자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되지 잡아들이라고 아마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아주 극단주의자들이 지금 그렇게 행동한 것 같거든요. 트럼프도 처음 모르고 박수 쳤다가 나중에 실수했네 하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런 것처럼 미국도 어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여기 여러 이유로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지금 유럽은 나름대로 합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소비와 성장을 억제하자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엄청 굵직한 나라가 계속 어긋장을 놓고 있고 그러니까 그 틈에 제3세계를 대표하는 뭐 중국이라든가 우리 아직 성장할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상태가는 지금 같은 성장 방식이 유지가 되면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지구는 공멸하는 것이니까 얼른 막으려면 이 흐름을 멈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간단한 방법은 선진국도 더 이상 성장하지 말고 나눠주고 후진국들한테 기술도 이전하고 이런 건데 그건 결국 지금으로서는 현재 국제관계가 유지된다면 불가능하겠지만 국제사회가 계속 압력을 넣으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훨씬 더 강한 힘으로 단결해서 압력을 넣으면 어떤가 싶기도 합니다. 예,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욕지족도 중요한데 혼자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혼자서 아무리 뭐를 도둑했다고 해서 이게 법력이 높은 고승들은 가능하시겠지만 일반 세속 신자들은 절에 올 때 생각하고 나가서 생각하기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이어서 그러면 절에 와서 맞아 소욕지족하지만 나가서는 또 안 그럴 수 있으니까 소욕지족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걸 결국 견뎌낼 수 있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연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게 불교계부터 나서서 불교계와 비불교계 같이 포함하는 계속 지금 같은 상황으로 가면 지구는 공멸인 거니까 이 지금 같은 환경 파괴를 멈추고 성장을 멈추고 하는 쪽으로 자꾸 푸시하는 게 그게 아마 현실적으로 개인이 소욕지족을 실천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현실 상황에서는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이 교수님께서 뭐 필요한 얘기는 다 해주신 것 같은데 뭐 제가 이제 조금 뭐 덧붙이자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뭐 소비 자원을 좀 줄이고 뭐 그러기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뭐 지구 온난화니 뭐 자원 어떤 낭비니 이런 것에 이제 가장 큰 그 주범이 되는 것은 그 산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그런 어떤 뭐 산업체에 대한 어떤 이제 규제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도 이제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질문하신 분처럼 상당히 좀 이제 비관적으로 뭐 생각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정말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클레어 브라운 같은 경우는 또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있다고 좀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이야기가 뭐 제가 번역한 이제 불교 경제학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분은 그 환경 위기나 이런 것도 그 사실은 이게 이제 그 기업을 잘 규제하고 정부가 하기에 따라서는 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기술 같은 게 사실은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미 이제 그 기존의 어떤 이런 그 기업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만 우리가 철폐하면 사실은 환경 위기를 뭐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 뭐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네. 소욕지족에 대한 질문이니까 내가 또 한마디 답변을 뭐 하긴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 지금 소욕지족을 논한다든가 발전도를 논한다든가 하는 것이 무슨 떠밀려서 책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오히려 어떤 자발적인 행위를 전제하고서 이야기하는 분상이라고 봐요. 누가 뭐 소욕 지적 안 한다고 법으로 다스립니까? 뭐 어디 누가 강요를 합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의 양식, 인류의 양식에서 생각할 때 지금 인류가 이렇게 기후 온난화 무슨 뭐 자연 재해니 온갖 재앙에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할 때 남의 이야기처럼 뭐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느냐 이런 식의 질문은 조금 무책임하다고 봐요. 이거는 누가 뭐 방법을 있는데 내가 그 방법을 몰라서 안 한다든가 뭐 이런 뉘앙스가 되는데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답을 모르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인류 재앙은 분명히 목전에 와 있고 현재 더 심화되고 있고 그 심화되는 현실을 우리가 자신도 부딪히고 있고 뭐 그게 기업이든 뭐든 간에 다 부닥치고 있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십시오 하고 권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알고 있다고 보고 그럼 그것을 갖다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거는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거 마음을 갖다가 현실로 옮기면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어떤 방법론적인 질문으로 이해를 하면은 오히려 답은 점점 멀어져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소용을 해야 하는 이유도 지적을 해야 하는 이유도 기본적인 양식입니다. 양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인류 사회 구성원이고 또 여러분들은 다 사회에 살면서 어떤 가정이라는 또는 뭐 어떤 소속된 어디엔가 속하면서 그러면서 문제에 부닥치고 있는 당사자로서 생각을 해야 되죠. 남의 문제인데 그거 어떻게 하면 돼 하는 식 그런 이야기는 조금 태도가 좀 빗나가지 않았나. 현재 우리 인류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고 봐요. 시간도 별로 없고 뭐 심지어는 어떤 과학자들은 앞으로 인류가 30년을 종속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게 문제다 이런 식의 논리도 펴는데 그 절박함 앞에서 전혀 절박함을 못 느끼는 질문 태도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고 바로 내 문제로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소욕을 실천할까 어떻게 하면 지속이 되어서 이 문제
푸는데 나도 동참할 것인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욕지족을 접근해 가는 데 있어서 이제 두 차원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외부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맥락이 있을 수 있고, 이걸 당장 자기로 이렇게 생각하고서 접근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물론 둘 다 필요하겠죠. 둘 다 필요한데 일단은 선생님 말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내 문제다. 나로부터 출발하자. 이쪽에 더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한 각성을 좀 우리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여겨집니다. 맞게 이해했습니까? 그럼 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그 두 질문이 동시에 들어왔는데 좀 비슷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탐욕구 시대에 기성세대의 청년 연장으로 청년의 일자리가 늘지 않는 불평등에 대해 소욕 지적하라고 하면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제 그만 물러나시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부처님 당시 경제력이 높았던 상인계층과 왕권에서 부흥을 견인했다고 보입니다. 현재는 이런 계층, 즉 높은 경제력이나 권력층의 붓다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요. 맥락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진 사람들에게 좀 소욕지적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방금 전에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답변이 됐다고 보입니다. 이건 제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의 문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게 보다 더 직접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답변해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그 두 분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보완 좀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예, 뭐 청년과 노인의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생각나는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 일단 노인들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퇴직해서 법적 퇴직 연령을 지나면 퇴직하는데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소득이 충분하고 그럼 상관이 없는데 소득이 충분하지 않으면 뭐 벌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젊은 사람들 일자리와 충돌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뭐 경제학 전공자로서 경제학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들은 나이 든 사람들의 일자리와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성질하고 다른 것이어서 이 나이 든 사람들 일자리가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몰아내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나이 든 사람들이 새로 일을 한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몰아내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인 중론인데 경제학 쪽에서는요. 또 하나 이게 쟁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연금 재정 문제거든요. 이게 사실 필요하기도 한데 연금은 저 개인적으로 연금 문제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해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가 연금 재정이 계속 얼마 안 되면 고갈될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차피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들은 권장할 만한 사항이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오래 사는 건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출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뭐 애를 안 낳겠다는데 이걸 쉽게 극복이 안 되거든요. 방법은 현재 상황을 유지된다면 방법은 뭐냐면 퇴직 연령을 높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연금 보험료 내는 연령을 늘리고 타는 사람들을 줄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연금 재정이 펑크 안 나거든요. 그래서 세대 간의 합의가 된다면 저는 이게 일단 연금 재정 고갈 가능성을 일단 해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환경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단순하게 가정하면 인구가 늘수록 환경 문제가 심해지거든요. 거기다 60까지 더해주면 더 심해지는 거고요. 현재 탐욕 구조가 똑같다고 가정하고 안 바뀐다고 가정하고 그 방법은 환경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거는 발생 빈도를 줄이는 거는 규모를 줄이는 건 인구수를 줄이는 겁니다. 또 하나 아까 말한
세대 간 타협을 통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때는 양쪽 다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 모두 다 소욕지족을 해야겠죠. 그래서 퇴직 연령을 높이고 타협을 봐서 하면 연금제 정도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환경 문제 줄일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아까 말한 개인들의 탐욕과 이 탐심이 이 타협을 계속 막고 있는 건데요. 이땐 정말로 개인들 간에 대승적 차원에서 소욕지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뭐 상당히 좀 경제학적으로 좀 전문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기 이제 와세대 대학의 뭐 경제학과 교수님이 한국인 분인데 이제 그분이 한번 그 강연하시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분 말씀은 그 일본 같은 경우 나름대로 그렇게 뭐 잃어버린 10년이고 계속 망해가는 게 아니라 뭐 자체적인 이렇게 어떤 그 개혁을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이야기는 이제 일본은 뭐 지금 뭐 세계 뭐 1위가 되겠다든가 뭐 좌우간 뭐 최고의 강대국이 되겠다든가 이런 걸 추구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그냥 이게 국민 하나하나가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조건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실업 상태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아무래도 노동 시간을 줄이고 노동 시간을 줄이면 이제 임금을 좀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그동안에 그런 식의 개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시간 많이 줄이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지금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거의 완전 고용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임금은 거의 뭐 제자리죠. 그래 뭐 봉급은 훨씬 많이 줄어들었지만 되게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좌우간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이제 좀 그런 식의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두 분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경제도 거시적 경제가 있을 수 있고 좀 협의적 경제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중도화 경제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중도라는 건 진리거든요. 그 진리 분상에서 경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자면 문제를 삼는 겁니다. 진리 분상에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령 어느 나라의 현재 어떤 사정이 어떻다 완전 고정이 어떠니 무슨 잃어버린 10년이 어떠니 이러한 견해는 대단히 협의적인 관념이고 오늘 우리의 주제는 중도와 경제 이런 이야기니까 경제 자체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중도에 비추어서 경제를 어떻게 보고 경제에서 어떻게 중도를 이해할 것인가를 이야기하자는 분상이거든요. 그러한 점을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불교는요 애당초에 도시를 주로 삼는 경제 생활입니다.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도시요 무슨 뭐 기본 테이크가 아닙니다. 보시를 하고 그 보시가 기본이 되어서 그 위에서 성가의 경제생활이라 할까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를 보면 지금 인류가 불교에서 배울 점이 뭔가? 우리가 뭐 지금 무슨 누가 옳다 그러다 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불교에서 경제가 배울 점이 있는가? 있으면 무엇인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일단 자본주의니 무슨 그 경제 만능 또는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상대로 그걸 대상으로 해가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애당초에 오늘 이 분상에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보시지계라는 것을 기본 덕목으로 삼고 또 가치로 삼고 그래서 우리가 인류에게 말좀 그걸 이야기를 할 것인가? 오늘 내가 이야기의 큰 흐름을 보니까 결국은 다 불교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불교가 진리고 불교로 돌아간다.
나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앞으로 인류 사회는 불법 사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살 길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은 다 길이 없어요. 막혀요. 그리고 망해요. 뭐 지금 인류 뭐 감소니 무슨 어쩌니 아니 내가 옛날에 30대 때는요. 인구가 너무 늘어난다고 온 사회가 들끓었어요. 인구가 너무 많다. 팽창한다. 이거 줄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그야말로 참 진지하게들 했다고요. 그게 30대니까 지금부터 뭐 한 50년 전이니까 뭐 전혀 옛날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래서 다와 지금은 또 인류가 감소한다고 또 이렇게 벌써이잖아요. 또 5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건 아주 무상한 거예요. 지금 그야말로 무상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혹되거나 끄달리지 말고 적어도 진리 분상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진리 분상에서 봐야 된다고 문제를. 그러면 부처님 법이 진리다. 부처님의 중도가 진리다 하면 그럼 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 실천 방법으로서 소욕지계도 이야기한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가 원래 좀 두서가 없습니다만은 그 소욕지계 지족을 우리가 그 실천도로서 생각할 때 어디까지나 팔정도의 입장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 진리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 인류가 진리를 실천해야 산다는 것. 진리에서 어긋나면 인류는 결국 멸망한다는 것. 이런 관점을 조금은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해보면 뭐가 길이 좀 찾아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분 말씀에 내가 무슨 이의를 따는 건 아닙니다. 두 분 말씀은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조금 너무 협의적 경제 이해가 전제되어 있다는 느낌을 말씀드립니다. 큰 스님 말씀 정리하기가 좀 어렵네요. 다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 약간 좀 이게 좀 짤막한 질문인데 그래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탈성장 그다음에 부탄의 행복론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 가능한지요? 뭐 이런 또 질문을 내주셨어요. 짧지만은 아주 강력한 질문입니다. 예, 아마 이상호 교수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큰 스님 얘기하신 것처럼 선택의 문제 아니라 필수의 문제인데요. 문제는 이제 어떻게 구현하냐는 다를 수 있을 텐데 그게 제가 말할 대로 소욕지족을 저는 잘 못할 것 같거든요. 같이 하면 하는데 혼자 하는 소욕지족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같이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맥락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계속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압력으로부터 개인이 버텨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셔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상호 교수님께서는 이게 좀 어떤 구조적인 접근을 이렇게 필요하지 않나 이쪽을 계속 강조하시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좀 어떤 개념 정의에 관련한 이게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스님 법문가 두 분 강연을 드리면서 행복이라든가 성장과 같은 키워드들에 대한 새로운 정의 또는 재정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질적 풍요, 감각적 쾌락, 마음의 평정심과 같은 상당히 다른 개념을 모두 행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서 좀 끊어야겠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까지 읽으면 굉장히 제가 혼란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박창국 선생님께서 좀 답을 해주시는 게 적절치 않나 싶습니다. 근데 원래가 그 행복이라는 사실 우리 일상 용어는 많은 경우에 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의미로 딱 이렇게 정리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넓은 의미에서 어떤 그 자신의 삶에 어떤 만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 삶에 뭐 만족하는 그 조건들, 이제 그것들이 이제 어떤 거냐, 이제 거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견해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각적 쾌락주의를 이제 주창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욕, 성욕과 같은 이제 그런 본능적인 욕망들을 충족시키면 만족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뭐 이에 반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나 프론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 가지고는 우리 인간들은 정말 어떤 정신적인 어떤 만족, 요걸 얻을 수가 없다. 일단은 뭐 좌우간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그냥 행복을 뭐 자기 삶에 대한 이제 만족이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는 건강도 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남한테 좀 아신스러워하지 않을 정도의 사실 좀 어떤 그런 재산도 좀 있어야죠. 그리고 또 뭐 자기 어떤 이성적인 능력 이런 걸 잘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성장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필요하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족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냐?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대략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좀 마무리 멘트가 각자 이렇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그 다음에 전체 답변 내용과 다 관련해서 연결된 질문을 그 좌장인데 한번 만들어 왔어요. 그거 답변하면서 마무리 지으면은 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냐면은 그 구조주의 그 문화 인류학자 레비 스트로스가 있어요. 레비 스트로스. 그 사람이 이제 차가운 사회와 뜨거운 사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가운 사회는 뭐 질서와 조화를 특징으로 한다. 그다음에 뜨거운 사회는 갈등과 경쟁 뭐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뜨거운 사회죠. 예. 그리고 대부분 그 어떤 신자유주의 어떤 그 경제 구조 안에서 놓여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뜨거운 사회고 차가운 사회는 가장 단순한 애는 원시 사회죠, 그냥. 예. 근데 이제 불교 경제학의 어떤 전체적인 논의, 소욕지족이 자체 차가운 사회로 어떤 귀환을 꿈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이 질문과 더불어서 각자 좀 마무리 멘트를 부탁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레비스토스의 그 견해를 동의하지만 그리고 지금 그 임 교수님의 말씀도 동의하지만 약간 다르게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지금처럼 인류를 공멸로 몰아가는 발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 막 뜨거운 사회가 현재와 같은 문제를 지속 불가능성이기를 낳은 거라면 이제 뭐 차가운 사회로 돌아가도 오히려 약간 물적으로 부족할지언정 안정적이고 이 인류 사회를 공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더 큰 어떤 불교식으로 공덕을 쌓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그 행복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했으니까 행복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뭐 끝낼까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 이제 한민이라고 뭐 비교 문학을 하시는 분 유튜버를 봤는데 그분이 그 이제 한국인들의 그 행복관에 대해서 상당히 재미있는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상당히 신선했는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OECD 국가 중에서 행복률이 뭐 행복도가 제일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유럽, 덴마크 특히 뭐 덴마크나 이런 스웨덴 이런 북구 사람들이 제일 그 행복도가 높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과연 그 한국 사람들의 그 행복도가 그렇게 떨어지냐?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아까 좀 비슷한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그 행복이라는 게 너무 좀 애매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이게 북구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거 상당히 신선한 시각이었어. 우리는 이제 행복하면 다 똑같은 행복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북구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거기는 이제 희괴라고 그런다는데 식구들이랑 같이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이런 걸 행복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아까 우리 임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좀 뜨거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정도는 행복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뭔가 좀 화끈한 맛이 있어야지 좀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놀아도 좀 이렇게 뭐 밤새도록 좀 뭐 술 마시면서 놀고 노래방 가서 몇 시간씩 막 노래 부르면서 그래야지 좀 논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하고 우리는 어지간한 거 행복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화끈하게 뭐가 이게 좀 와닿아야지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밋밋한 거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신선한 시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쪽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차이가 그 사람들은 서로 간에 이렇게 자기 자랑을 안 한대요. 예, 자기 자랑하는 건 엄청난 신뢰라고 그런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자기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뭐 이만큼 벌었으면 막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비교식도 너무 강해지고,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북구 사람들의 그런 행복관, 또 이제 서로 이게 어떤 그 자기 현실을 안 하려는, 과시하지 않으려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능한 한 이제 뭐 이렇게 좀 검소한 어떤 생활을 하려고 하는 식으로 뭐 아무리 부자라도 뭐 그렇다고 그러던데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행복의 주제가 나온 걸 참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주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또 행복을 추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존재의 의미 실현이겠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뭐 지금 전문가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번쩍 생각나는 게 수카와 두카의 문제와 그리고 우페카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수카는 기쁨이고요. 또 두카는 보고 그리고 우페카는 평온이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이 높은 가치로 덕목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 알다시피 우페카거든요. 우페카 평온이란 게 어느 정도 위치냐 하면은 팔정도의 궁극입니다. 팔정도 제4선에서 비로소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게 우페카 사티 파리수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페카라는 것이 그렇게 높은 덕목이고 칠각지에서도 우페카가 제일 마지막으로 차지하는 아주 비중 높은 그런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온이라는 이 우페카를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떨까? 행복도 여러 가지 차원의 행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불자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우페카 차원의 행복이라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수행자로서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더 차분해질 것이고 아까 차가운 말을 했는데 내가 이미는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정말 냉정하고 차가워지면서도 바르고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아주 분명하고 지혜롭고 이래야 팔정도가 실현될 것이고 그 팔정도의 실현의 마지막은 평온이다.
우리 평온한 마음, 이것의 가치를 우러러면서 평온해지는 차원의 인격체를 완성하도록 노력할 다짐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